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자, 오늘 중2 역사 조선 24 1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학문 중에 실제로 쓰기 위한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실학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은 앞으로 우리가 총 몇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거냐면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실학 유파가 총 3파가 되거든요. 자, 그럼 실학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아빠 뭐 모내기법도 있었고, 이제 뭐 수공업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민영으로 돌아갔고, 조선시대 때 변화가 굉장히 많았었다.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 경제적 변화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전에 없었던 사회들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세상은 변하는데 위에 지도층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나라 내부 안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그 여러분들 중화사상이라고 들었죠. 세상의 중심은 어디다? 중국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목을 메고 살았어요. 조선은. 예를 들면 중국 짱 이러고 살았던 거죠. 성리학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선 내부 안에 학자들도 너무 어느 나라 중심의, 배가 고픈가? 왜 중국을 중식이라고 적죠? 자, 중국 중심의 성리학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중국 안에서도요, 성리학에 대한 반성을 좀 하게 돼요. 워낙 성리학 자체가 뜬구름 잡는 소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일상생활 안에서 뭐 생활을 개혁하거나 이런 데 전혀 사실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 성리학이 또 이론과 눈에 보이는 형식만 너무 중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되게 되면서 조선 내부 안에서도, 야, 우리 너무 생활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닌가, 반성을 좀 해보자. 그리고 사회에 문제들이 많으니 이 문제들도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않겠냐,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정말 쓸 수 있는 실증적 연구를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생기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성리학이 아니라 새로운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개혁론들을 두고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안건들이다 보니까 뒤에 세대인 근대지향적이다라는 어려운 말을 이제 교과서에서도 쓰기도 하는 거죠. 근대지향적이라는 말이 나면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오늘 배우게 될 실학들은 여러분 3학년 때 이제 그 한국사 부분에서 등장하게 될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제 발전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개화파 사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까지 중2 교과서에서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실학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등장을 했거든요. 이 실학을 제일 먼저 연구했던 선구자들은 누가 있냐면, 자, 그 여러분들 그 광해군 때 있었던 세금법이 있었죠. 특산물을 쌀로 바꾸었던 대동법, 그 대동법을 연구했던 김육이라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이 나오냐면 이수광이라는 선생님이 나옵니다. 이분이 지북유설이라는 책을 적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연구가 실학의 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누구냐면 붕당 중에 남인 있죠. 남인들이 주로 연구를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예송논쟁과 그 환국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적은 남인들이 거의 정권에 남아있어요? 정권에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권력을 잃은 실각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각이라는 건 뭐냐면 힘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 지금 나라 일 안 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실컷 연구해봤자 나라 일에 반영이 될까 안 될까? 이 사람들이 나라 일을 안 하니까. 그쵸? 반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구는 실컷 잘 해놨는데 정책 반영은 크게 안 되는 아쉬운 감은 있어요. 그리고 이 실학자들의 유파를 따지면 총 3개의 유파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3개의 파벌이 있어요.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학파, 그리고 두 번째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학파, 그리고 마지막 우리나라의 것을 중요시하는 국학파.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중농학파에 대한 얘기를 삼촌이 여기다 마무리 지을 거고요. 앞으로 중농학파, 중상학파, 국학파를 18강, 19강, 20강에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중농학파부터 먼저 볼게요. 자, 중농학파는 경세치용학파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이 경세치용학파라고도 부르는 중농학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자,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중시하는 건 바로 뭐다? 그렇죠. 농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중농학파들은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토지를 개혁하자라는 주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실학자 세 분 다 토지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해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실학자가 총 세 분이 나오는데 한 분이 나올 때마다 이름과 이분이 적었던 책과 그리고 이분의 토지제도 이거 세 가지를 세트로 묶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줄줄줄 세트로 나와야 돼서 삼촌은 이거를 어떻게 외웠었냐면 유반장, 세균이, 성한, 모교정 이렇게 외웠어요. 유재석 아저씨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목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반장 아저씨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목에 염증이 생겨서 세균이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유반장, 세균이, 성한, 목요정 이렇게 삼촌은 외웠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참고로 삼촌도 유재석 아저씨 팬입니다. 자, 어디서 끊으면 되냐면요. 요렇게 끊어볼게요. 자, 그 중농학파 실학자는 총 3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시는 분은 유형원이라는 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약용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자, 그래서 요게 유영원 선생님 세트, 요게 이익 선생님 세트, 요게 정약용 선생님 세트예요. 자, 그러면 유영원 선생님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 유형원 선생님은 어떤 토지제도, 어떤 책을 적으셨냐면 반계수록이라는 책을 적으셨어요. 선생님들께서 보통 문제를 낼 때 반계수록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크게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이게 실학자 이름, 책 이름, 토지제도 이름 이렇게 세트로 잘 묶어요. 근데 문제는 토지제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원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토지제도는 바로 균전제예요. 이 균전제라고 하는 토지제도는 뭐냐면 균전제, 균열하게 밭을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의 토지를 농민들한테 모두 지급을 하면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농부들이니까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셔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유영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에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뭐 유영원 선생님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를 하시면 유영원 선생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비판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양반 문벌. 그러니까 지금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뭉쳐다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붕당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 양반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과거제. 실제적으로 일반 백성들은 못 치고 양반들만 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비제도. 이거 세 가지를 비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정말 내용을 딥하게 들어가셔야 이거를 거론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선생님은 이익 선생님입니다. 이익 선생님이 적으신 책은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적으셨고요. 자, 주장하신 토지제도는 한전론이라는 걸 주장하세요. 한전론. 한전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 공급하는 한전이 아니고요. 한계를 두는 땅이란 뜻이에요. 한계를 두는 땅. 무슨 한계를 뒀냐? 못 팔게. 이 땅은 절대 못 팔게 한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론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자, 이 땅을 영업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땅을 받게 되면은 최소한도의 영업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영업전으로 지정된 구역은요,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전에 매매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에 한계가 있는 밭이 있다 그래서 한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못 팔게 하는 땅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땅을 다 팔고 신분을 스스로 밑으로 깔아앉혀서 뭐 천민이 돼버리는 농민들이 없을 거다, 농민이 보호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익 선생님은. 그리고 이 이익 선생님이 주장한 그 한전 그 성우사설에 보면은 6가지 폐단을 얘기하는 육도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육도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반개수록에서 주장했던 3가지 있잖아요. 양반 문벌, 그 다음에 과거제, 노비, 이거 3가지에다가, 자, 반개수록 3가지에다가 뭐를 플러스 시키시냐면 사치와 미신, 그 다음에 승려들, 그리고 사람 본성 중에 게으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망쳐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육두론 6가지 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두론까지 진짜 깊게 들어가셔야 얘기를 하시지, 요거까지는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긴 하지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이거를 문제에서 보기로 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약용,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분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자, 이 정약용이라는 분은 어떤 토지제도를 주장하시냐면은 여전론이라는 걸 주장하세요. 자, 요정이지만 여전론입니다. 요가 아니라 여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여전론은 어떤 거냐면 약간 북한 방식이에요. 일단 농사를 짓는데 따로따로 짓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요. 일단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걸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거죠.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그래서 노동에 따른 분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목자 볼게요. 목은, 자, 정약용 선생님이 적으신 책 이름을 이제 여기 들어가겠다, 그죠? 정약용 선생님이 적으신 책은 시험에서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목민심서라는 책이 나오고요. 두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경세유표라는 책이 나와요. 이 목민심서는요, 목민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들이 지방을 다스리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지를 적어놓은 책이고, 경세유표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구 있죠. 이런 행정기구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제도들을 어떻게 해야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 여전론 얘기할 때 땅을 요렇게 밭전자로 나누어가지고 요 가운데 땅이죠, 가운데 땅. 이 가운데 땅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나누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해요. 이거까지 깊이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은 이 밭전자로 땅을 나누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실학자 중에 중농학파를 외웠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얘기할 게 중농학파는 저서와 토지 제도까지 세트로 다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세트 시켜서 다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삼촌이 만든 말이 유반장, 세균이 성한, 목요정, 이런 방식으로 외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삼촌이 썼던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또 찾아가지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 중상학파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